이제 과세표준의 계산이란 부분 들어갈게요, 여러분. 자, 과세표준의 계산은 우리가 이제 공급 시기도 배웠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예외라든지 특례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배우셨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작성일자 옆에 공급 가액을 써야 되잖아요. 그 공급 가액을 지칭하는 용어가 과세표준이에요. 그래서 그 과세표준이 어떤 금액을 가지고 할 건지에 대한 걸 우리가 이제 갖고 가셔야 되는 부분. 그래서 재화나 용역일 공급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라는 게 나올 것이다. 그 과세표준은 무엇으로? 공급 가액으로 가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팁박스에 있는 용어를 조심하실 것. 자, 이 팁박스의 용어를 왜 조심하시오 말씀드리냐면 이 공급 가액으로 봐야 되는 사람은 일반 과세자 과세표준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게 공급 가액이고 부가세가 포함된 게 공급 대가잖아요. 그런데 일반 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 가액이지만 간이 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 대가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상태의 사업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건 우리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기준금액. 그래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기준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자, 이 과세표준에 대한 공급 유형별에 대한 걸 또 들어가서 볼게요. 자, 그러면 이 공급 유형별 과세표준에 대부분 이 금전으로 대가를 받습니다가 거의 기본이에요.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하고요. 어떤 계약을 했던 계약을 하고 그 계약에 의해서 뭔가를 인도하거나 제공을 하면 대가를 받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단가 협의를 다 하지 않았을까요? 뭐 제가 지금 컴퓨터 10대를 팔 거다. 그럼 한 대당 얼마다라는 단가 협의가 끝났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가를 얼마 받겠다라는 협의가 끝나 있는 상태여서 우리 대가를 받는다라고 하면 그 금전가액으로 가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 아래쪽이에요. 자, 금전 이외에 물건으로 받는다. 소위 말해서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물물 교환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럼 물물 교환했을 때 과세 표준은 뭐로 보아서 부가세 10%를 징수할 거냐는 문제가 생기겠죠. 항상 자신을 사랑하면 됩니다. 네, 자신이 공급한 재화 등의 시가로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급한 거로 가라. 이렇게 가시는 거고요. 자,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았다 또는 우리 무상으로 주었다. 이런 부분이 등장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도 똑같이 자신이 공급한 재화 등의 시가로 갑니다. 자, 회사가 문을 닫는다고 얘기합니다. 폐업한다. 그러면 폐업 시도 무엇으로? 폐업 시 남아있는 잔존 재화가 있겠죠. 네, 그 잔존 재화에 시가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간주 공급 배웠었죠, 여러분? 그럼 간주 공급 중에요. 누구를 제외하고는 직매장 반주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직매장 반주를 제외하고는 우리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무엇으로 가시면 된다? 시가로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가에 대한 얘기가 다 등장하죠. 그리고 이 시가 정의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네, 시가 정의는 저는 이제 여기 당구장 표시로 미리 보여드렸어요. 그 형태별의 마지막 부분에 있을 거예요. 자, 시가라고 하는 부분은요, 특수관계자 거래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제3자와의 거래에서 형성되는 금액, 이 특수관계자를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 배우자가 사업을 또 해요. 그래서 매장을 하나 오픈했어요. 근데 이 전혀 다른 사업이 아니라 우리가 팔고 있는 물건을 가져다가 매장에서 판대요. 그러면 제가 이 사람한테 더 싸게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둘은 특수관계자거든요. 부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둘의 사이에서 형성된 건 얼마든지 가격에 대한 협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관계자는 절대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라는 표현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아닌 자와 거래를 했을 때 유사한 상황에서 우리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을 우리는 시가라고 하자. 또는 제3자 간의 일반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시가라고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가 정의를 낸 출제자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제3자 가격, 특수관계인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직매장 반출에 의해서 우리 공급하는 부분, 자, 직매중 반출에 의해서 공급하는 부분의 과세 표준은 취득가액으로 간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결론적으로는요, 매입 원가로 가세요 라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인 원가를 무엇으로 봐라? 과세 표준으로 봐라. 왜냐하면 우리가 본사에서 지사에 물건을 내려주고 있다라고 했을 때 본사는 공장이고 지사는 매장이라면 그 둘의 사이에서는 부가가치를 대부분 창출시키지 않아요. 같은 회사에 붙여봐야 부가세만 자꾸 느는 거니까
그래서 원가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근데 얘도 예외가 있어요. 다만 너가 취득가액에 후퇴요. 일정 금액을 지금 가산한 게 있더라. 부가가치가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저 그렇더라면 그 금액을 우리는 인정할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대부분 안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만자가 붙어 있긴 하지만 이 노란색 글씨를 꼭 기억하실 것. 자, 외상 거래가 있거나 할부 거래가 있거나 자, 그래서 외상이나 할부 등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라고 하면 이 공급한 재화의 총 공급가액을 가지고 보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할부자만 들어왔어요. 우리 분명히 부가세의 할부는 단기를 지칭하는 용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장기 할부가 아래쪽에 있죠. 장기 할부 또는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조건부, 그리고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재화나 용역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계약에 따라서 받기로 한 대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받기로 한 그 대가에 각 부분의 금액이 뭐가 될 것이다. 과세 표준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게 맞죠? 우리 장기 할부 판매의 원칙적인 공급 시기가 뭐였죠, 여러분?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대죠.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대. 그러면 각 대금이 나뉘어져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과세 표준도 이 용어를 버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등장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시험 출제 유형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금 가져온 부분인데요. 교재에는 없어요, 여러분. 네, 제 분명 여기 회계 1급이라고 써드렸으니까. 자, 이런 형태 문제가 또 출제가 되는데요. 자, 주식회사 회계는 2020년 3월 5일에 무엇을 하였다? 폐업을 하였다. 라는 부분. 그러면 과세표준 문제를 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에 키는 폐업이에요. 일단 회사가 문을 닫았답니다. 자, 그런데 폐업 시 회사가 갖고 있는 우리 자산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폐업 시 자산 보유 내역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우리 잔존재화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폐업 시 잔존재화, 남겨져 있는 재화.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건데 마지막 신고해야 되겠죠. 여러분 3월 5일 날 폐업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언제까지 해야 되죠?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까지예요. 그러면 4월 25일까지는 폐업한 부분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끝내셔야 합니다. 자, 그 신고할 때 과세 표준이 얼마냐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재고 자산을 줬습니다. 그러면 상품이든 우리 제품이든 이런 거겠죠. 그럼 그 재고 자산 원가는 700이고 시가는 800이다. 이런 파 없이 잔존 제한은 무엇으로 가라겠죠? 과세 표준 시가로 가라겠어요. 시가. 그러면 80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는 거죠. 됐을까요? 그래서 우린 답을 4번으로 체크하셔야 돼요. 이제 이런 식의 문제들이 출제가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잘 안 냈던 형태들이에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런데 이런 문제들도 이제 내고 싶은 쪽으로 경향이 좀 점차적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일반적인 과세 표준의 계산 시기라는 부분이 등장해요. 자,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과세 표준을 계산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앞에서 이제 과세 표준에 들어오는 금액들 얘기는 했어요. 단순히 그래 네가 얼마 받기로 했으니까 그걸 과세 표준으로 가져가면 되겠지. 자, 이렇게 끝내지면 좋은데 내가 지금 현재 그들한테 받아야 되는 물품 금액이 있을 거예요. 제가 금액이라고 쓸게요. 그런데 이 물품 금액에 누군가는 더하는 게 있고 누군가는 빼는 게 있더라. 그리고 과세 표준이 확정됐는데 뒤에 이 과세 표준하고 관련된 사건이 생겨요. 근데 그 부분은 절대로 여기서는 손을 대면 안 돼. 라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세 표준에 더하거나 빼거나 절대로 손대면 안 되는 사항이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더하자라고 하는 건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거 계산할 때 포함해라 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 물품 가격에 포함해서 과세 표준이 되고 10% 세금을 징수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무슨 부분?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포함이라는 게 있고 포함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부분. 그럼 포함하지 않음이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배울 건데 이 않음은 만약에 포함되어 있다라면 우린 무엇 해야 된다? 빼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원래 과세표준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데 포함하지 않음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됐다. 그러면 빼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부분? 공제하면 안 된다.
그래서 공제해서는 안 됨이라는 사항이 등장이 돼요. 그럼 얘는 과세표준이 있는 금액에 아무것도 손대지 말 것. 그럼 지금 이 사건이 생기는 건 어떻게 해요? 회계 처리는 하지만 우리 매출 금액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로 들어가는 부분, 그게 계산식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사지선답 문제 내기 딱 좋죠, 여러분? 네, 사진서 문제 내기 딱 좋습니다. 자,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항목에 가서 봤더니 할부 판매,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 이자 상당액. 자, 요거는 여러분 카드들 쓰시나요? 자, 그러면 카드는 여기 사실 못 들어와요. 근데 그냥 카드로 연상을 해보세요. 내가 카드로 물건을 구입할 거예요. 그래서 카드 구입을 합니다. 여러분 고객의 입장입니다. 근데 제가 몇 개월로? 12개월로 살 거예요. 자, 12개월 할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 12개월 할부할 때 여러분 우리는 원금만 상대편한테 줄까요? 아니죠. 이 12개월 할부할 때 여기에 뭐가 붙어요, 여러분? 할부 이자가 붙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 부분을 이자 상당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할부이자 물고 싶지 않으면 뭐 찾아요? 무이자 카드가 뭘까? 이런 거 찾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여기에 이해 때문에 카드 말씀은 드리지만 1번의 카드는 절대 못 들어와요, 여러분. 네, 이 할부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올 수 있는 거, 단기 할부, 장기 할부에 들어올 수 있는 건 거래처와 거래처의 관계만 들어와요. 그러니까 소위해서 B2B만 들어오는 부분. 왜 카드는 안 돼요? 라고 하는데 카드로 물건 사시는 건 여러분들이 A 매장에 가서요. 매장에 가서 제가 운동화를 하나 샀어요. 그쵸? 그럼 운동화를 사고 여러분이 매장에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럼 대가를 지불할 때 내가 카드 결제해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A 매장에는 돈 주었나요? 안 주었나요? A 매장엔 돈 주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A 매장에 돈을 더 줄 이유는 없어요. A 매장이 어디에 청구를 할 거예요? 카드사에 대금 청구를 따로 하겠죠. 그럴까요? 그렇게 가는 거고, 그리고 제가 운동화를 할부로 샀고 이자가 있다 그러면 저는 카드사에다가 이자를 주는 거죠. 그쵸? 그래서 나는 뒤에 원금과 이자를 누구한테? 카드사한테 주는 거거든요. 이 A 매장이 주는 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할부 부분에 카드는 절대 못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카드는 대보험자한테 이자 주는 거예요. 우리 대보험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인 기업과 기업의 거래에서 할부나 장기 할부 판매를 하게 되면 그 이자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 할부 이자가. 이걸 이자 상당액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뒤에 가면 제가 연체성 이자 얘기할 거예요. 연체성 이자는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운송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자, 대가의 일부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물품만 주겠다라고 하고 그거로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회사가 원하는 장소까지 가져다 줄 때 운반비 포함 가격으로 형성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물품 가격에 그런 운반비라든지 보험료가 포함된 가격으로 가게 되면 그 부분에 10%를 징수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격을 낼 때 운반비 별도인지 포함인지 아니면 어디까지 갖다 주는지 이런 걸 명기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가를 받을 때 이런 부분이 같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내가 순수한 물품 가격에 개별 소비세가 발생되는 물건이었다. 내가 지금 시계를 하나 샀는데 1,000만 원짜리 샀다. 당연히 개별 소비세가 붙습니다. 그럼 시계를 파는 사람은 그 1,000만 원의 가격에 무슨 부분? 개별 소비세가 붙어 있는 금액을 갖고 부가세까지 산정해서 천이 되어 있을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자, 그리고 술은 주세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세, 교육세, 그리고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받는 농어촌 특별세라는 게 있어요. 이런 세금들이 있으면 이 물품 금액에 이 금액을 무엇해서 가산한 금액의 10% 이렇게 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항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 자, 이 부분은 포함되어 있다라면 무엇 하셔라? 빼라. 우리는 아예 포함 안 시켰는데요. 그럼 상관없어요. 그래서 포함되어 있을 땐 반드시 빼야 한다라는 거. 자, 1번에 있는 매출과 관련된 애누리, 매출과 관련된 환입, 매출과 관련된 할인 이렇게 등장하네요, 여러분. 그럼 이들은 벌써 과세표준이 있는 상태죠.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애누리는 무슨 형태예요? 내가 가격을 무엇 해주겠다? 깎아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럼 내가 100원짜리 물건을
파는데 그들이 물건을 받아봤더니 아, 왜 이 옆에 스크래치가 났네. 니네 이거 가격 깎아줄래? 우리 그냥 반품할까? 이렇게 했더니 우리가 100원짜리를 95원에 깎아주기로 협의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100원 팔았던 걸 우리 5원을 빼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빼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환입은 뭐예요, 여러분? 반품이에요. 그러면 나갔던 물건 다시 들어왔으니까 여러분 과세표준 당연히 빼줘야 되지 않을까요? 매출이 줄 수밖에 없죠. 자, 매출 할인은 뭔가요? 조기 결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조기 결제는 내가 원래 약정되어 있는 대금을 받기로 한 날짜보다 돈이 미리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요 부분도 무엇해 주셔야 한다. 우리 요것도 과세표준 빼줘야 되겠죠. 여러분 1번에 있는 사유는요. 대체적으로요. 과세표준이 확정돼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다 끝난 상태였다. 그러면 반드시 뭘 발급하셔야 된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셔야 돼요. 네, 수정세금계산서. 그래서 1번은 그거까지도 관계가 있고요. 두 번째, 자, 공급받는 자에게 무엇하기 전? 도달하기 전. 이러면 도달 후는 내가 책임지지 않아요. 근데 도달하기 전이면 내가 운송 중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운송 중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없어진 게 있더라. 당연히 여러분 이거 빼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건을 사간 공급받는 자가 대가를 주지 않죠. 네, 당연한 부분 전이라는 거 기억할 것. 자, 그리고 재화와 용역의 공급과 무슨 부분 우리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 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 여러분 이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이 부분을 다른 걸로 얘기하면 정부 보조금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정부 보조금, 국고 보조금, 공공 보조금 같은 용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용어.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어오는 부분들. 그런데 이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유형자산 배울 때 국고보조금에 의해서 유형자산을 취득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내가 지금 현재 기계를 샀어요. 근데 기계가 우린 지금 현재 1,000만 원짜리입니다. 그게 1,000만 원짜리인데 그러면 1,000만 원을 다 대가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기계에 나는 국가한테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얼마를? 200만 원을. 그럼 실질적으로 내 돈은 얼마만 나가요, 여러분? 800만 나가요. 그러면 제가 실질적으로 여러분 기계 금액을 1,000만 원으로 회계 처리할까요? 800으로 회계 처리할까요? 여러분 분명히 유형자산 배울 때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1,000만 원을 뭐로 보고? 취득, 원가로 보고 국고보조금은 무엇으로 가라? 기계, 장치에 무슨 계정으로 가라? 차감 계정으로 가라.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여러분 취득 원가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공급가액이랑 똑같은 얘기이지 않을까요? 얼마 주고 샀다. 그럼 이 얘기가 맞지 않잖아요. 그죠? 지금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부분하고. 근데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제가 밑줄 그었던 용어가 중요했던 거예요. 관련되지 않았다는 보조금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국고 보조금은 기계를 취득할 목적으로 국가가 지원해준 돈이잖아요. 그럼 관련된 돈이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관련된 돈은 우리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안 한다?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는 기계를 구입한 데서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그러면 1,000만 원에 10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 받아요. 네,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꼭 기억하실 것. 이것도 말장난 치는 문제 출제했습니다. 관련됐는지 관련되지 않았는지.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고요. 네 번째, 계약에 의해서 확정된 공급대가의 지급지연. 자, 제가 그래서 연체이자는 못 들어옵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급지연이라는 건 무슨 부분? 내가 대가를 원래 줘야 되는 날짜가 있죠. 그쵸? 근데 그 날짜를 어겼다. 그러면 연체성 이자가 붙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네, 그 연체성 이자는 물품의 대금을 나눠받는 것 때문에 붙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 붙는 거니까. 그래서 이 연체성 이자는 포함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반환 조건의 물건에 대한 우리 용기대금과 포장 비용이다라는 부분. 자, 이런 반환 조건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반환 조건. 그럼 나는 지금 요거 사용하고 다시 너한테 줄게. 이런 부분. 우리 포장이사 한다 그러면 이런 포장이사 할 때 포장 용기들 갖고 오지 않아요? 그쵸? 그 이사하고 그 포장 박스들 제가 가져요? 그분들 다 가져가죠?
이해됐을까요? 자, 그리고 주류를 놓고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술은 유리병에 들어있는 술도 있고 여러분 플라스틱 병에 들어있는 것도 있고 깡통에 들어있는 것도 있죠. 근데 깡통이나 플라스틱 병들은 실제로 재활용을 하는 거로 끝내지겠지만 유리병은 다시 회수를 해요. 그럼 제가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류를 납품 받았어요. 그러면 그때 그 술을 담아오는 케이스, 플라스틱 상자도 있고 거기에 유리병으로 담겨진 술이 오겠죠. 그럼 저희는 그 부분은 술을 다 팔고 병을 거기다 꼽아서 그거 다 돌려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사는 술 가격엔 그 부분이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 왜 대형마트들 있죠. 대형마트들 가면 그런 플라스틱 상자라든지 뭐 이런 거로 구입을 하시게 되면 우리 술 가격에 이 용기댁은 받는 데들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반환 조치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 그래서 반환 조건이었던 건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번째 얘기. 자, 대가와 무엇하였다?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이고요. 자, 그리고 그 대가를 해당 종업원에게 무엇하였다? 지급했다라고 확인된 무슨 부분? 봉사료. 자, 이 봉사료는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거냐면 제가 거래처를 접대할 목적으로요. 단란하게 놓으려고 단란주점에 갔습니다. 자, 단란주점에 가서 제가 술도 시키고 음식도 시키고 자, 요거로 끝났으면 좋은데 우리는 룸을 하나 잡아서 누구를 노래 부르는 가수를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술이나 음식 가격은 실질적으로 단란주점에 줘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 가수가 와서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제공한 봉사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요 부분도 대가를 줄까요, 안 줄까요? 같이 줘요, 여러분. 그래서 이 대가라는 게 술과 음식과 가수에 대한 것까지 같이 들어가죠. 근데 이 가수는 그 단란주점에서 근로자로 고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부분 이런 분들이 실제 성격이 지속적으로 이 노래를 부르면서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소득이라는 게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노래를 얼마나 불렀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소득이 확정이 돼요. 그러면 제가 결제를 할 땐 또는 제가 단란주점의 사장이다. 그러면 제가 결제를 받을 땐 이 가수 것까지 다 같이 받아요. 술값, 음식값, 가수가 노래 부른 것까지. 그래서 지금 술값과 음식 가격은 현재 얼마이고 100만 원이고 가수가 노래를 불러서 지불해야 되는 돈은 우리 현재 30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130을 받는 게 아니고요. 자, 이 부분에 곱하기 몇 퍼센트, 10%의 금액도 무엇할 것이다? 합산해서 받을 거예요. 요거까지. 그럼 이건 100의 10%면 10만 원이죠. 실질적으로 저는 얼마 받냐면 140, 아이고 죄송해요 여러분. 우리 140이 맞나요? 140 맞네요. 제가 잘못 봤네요. 140을 받아요. 이해됐을까요? 그러면 그 140 중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게 업무자들 얘기할 때는 아니 당신들이 그 사업을 안 하니까 당신들 혹시 이런 접대가 있으면 접대비 영수증 다 받아오잖아요. 카드 영수증. 그럼 거기에 공급가액은 얼마라고 써있고 100이라고 써있고 부가가치세는 얼마라고 써있고 10이라고 써있고 그리고 뭐가 있을 것이다? 봉사료란 란이 있어요. 그 봉사료 얼마가 써있다? 30. 그래서 실제 카드로 결제한 금액 합계는 얼마가 된다? 140이 되어 있다. 저는 다 접대비 처리하면 돼요. 쓴 사람은. 근데 매출자 입장에서는 이걸 신고할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매출처인 단란주점에서는. 이해되시나요? 매출처가 아니라 매출자 입장에서는. 이해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요 부분에 대한 거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100에 10이라고 해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요. 그리고 봉사료가 저한테 들어오지만 이 봉사료는 누구한테 줬다? 종업원한테 줬다라고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종업원한테 지급하면 이 봉사료 지급 대장이라는 것도 우리 실질적으로 보관해야 돼요. 자, 세무법인, 회계법인 쪽에 가실 분들은 이런 회사 기장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거 물어보시면 봉사료 지급대장 반드시 보관해 주셔야 돼요 라는 얘기 꼭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세무조사 나올 때 이거 보여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 이게 여러분들이 소득세에 가면 사업소득의 봉사료라고 배운 게 이걸 배우는 거예요. 사업소득 우리 소득세에서 배울 때 봉사료 용어가 들어와요. 그게 요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분기재 되어 있죠? 그렇죠. 종업원한테 무엇했다? 지급했다고 얘기했죠? 됐을까요? 그러면 이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아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건 나는 부모님이랑 호텔에 가서 음식을 먹었더니 무슨 부분? 아니 봉사료가 있더라. 그런데
호텔에서 받은 건 여러분 이렇게 안 되어 있고요. 이 봉사료 이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30이 나오지도 않을 거고. 근데 공급가액에 제가 봉사료 10이 있었다고 할게요. 그럼 공급가액에 110이 써 있고 부가세가 얼마가 있고 10이 있고 아니 10이 아니라 11이어야 되겠죠. 10%니까 11이 있고 그래서 저는 결제할 때 얼마 결제했을 것이다. 121을 결제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봉사료라는 글씨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자리는 안 썼지만 봉사료가 제가 10이라고 했으니까 그 봉사료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음식값 100에. 네, 왜 그러냐면 호텔은 이 봉사료란 부분이 별도로 발생되는 부분을 받아요. 팁이 아니에요. 근데 호텔 같은 경우는 그 봉사료 종업원한테 안 줘요. 회사의 매출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호텔이라든지 호텔에 딸려있는 음식점 또는 커피숍에 가면 실제로 봉사료가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내가 커피숍을 호텔에 가서 차를 마셨다고 해서 얘가 나한테 뭘 잘해줬지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면 외부의 커피숍에서 차 마실 땐 여러분 봉사료가 안 붙잖아요. 부가세 10%만 붙잖아요. 근데 그게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회사가 갖는 부분은 매출로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의 구분점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래서 그런 걸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어디서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공부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냐라는 게 되게 많이 달라집니다. 자, 그 다음 또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들어오는 부분은 이제 무슨 부분? 우리 과세 표준에서 공제해서는 안 되는 항목이라는 게 등장하죠. 자, 이 부분은 과세 표준이 확정됐어요. 그리고 추후에 발생된 사건이에요. 그런데 무엇하면 안 된다? 절대로 과세 표준에서 마이너스 하는 걸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첫 번째 얘기가 무엇이다? 우리 대손금. 여러분 대손금은 뭐죠? 회수 불능에 대한 부분. 여러분 우리 못 받게 됐다고 매출 금액 줄여요? 아닐걸요? 여러분 이거는 회계 처리 배웠던 거 그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대손이 발생했어요 라고 하면 회계에서 어떻게 배우셨어요 여러분? 아 너는 결산할 때마다 뭘 가지고 있었을 거니까 대손 충당금을 설정했을 거니까 대손 충당금과 무엇해라? 우리는 우선 상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그리고 충당금이 부족하면 우린 단기에 비용 처리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차변에 누가 들어오고 대손, 충당금 얼마인지 몰라도 정리가 되고 상대편 대변엔 뭐라고 썼을까요 여러분? 우리 상대편 대변에 나 외상매출금 못 받게 됐어. 그럼 외상매출금 없애주시고 끝내지 않았어요? 자 매출 계정 손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빼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고 자, 금전으로 지급하는 여기서 중요한 건 금전입니다. 자, 금전으로 주었을 때와 현물로 주었을 때가 달라요. 그래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 여러분 이 판매 장려금은 우리 물건을 많이 팔아주면 우리가 장려금을 지원할게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이마트 뭐 이런 데들 가보시면 삼성 거만 파는 게 아니라 삼성 거도 팔고 LG 거도 팔고 여러 회사 거를 팔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그쪽에서 매출이 많이 증진이 되면 우리가 지원금 목적으로 얼마씩 돈을 주기도 해요. 근데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판매 장려금은요. 주는 사람, 지급자의 입장에서는 뭐로 정리하시면 되고 그냥 비용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차변에 비용 처리하고 대변에 돈 나가면 돼요. 그런데 이걸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요. 받는 사람 무슨 처리한다? 수익 처리하시면 돼요. 되셨을까요, 여러분? 다만 지급자의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고 수령자의 입장에서는 영업수익은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영업의 수익에 적정한 거 그냥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본인들이요. 사전에 약정서를 쓰거나 뭐 이런 거 해요. 근데 지금 세법에서는 약정서가 없어도 다 인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문제가 되는 건 현물을 주겠다. 자, 이 얘기는 지금 제가 하이마트에 냉장고를 팔으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냉장고를 100대 팔아주면 우리가 거기 알파로 5대를 그냥 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공짜로 줄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이 5대요 매입했을 때 우리는 그 매입의 시점에서 부가가치세 세액이 있었겠죠. 전 세액만 쓸게요. 자 매입 시점에 세액을 공제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겠죠. 그런데 이 5대를 지금 현재 무엇하는 거예요? 나는 무상으로 주겠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무상 제공이 돼버리면 결론적으로 매출과 관련된 세액은 징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매출세액 징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매출세액 징수가 안 되는 거죠.
그럼 문제가 생기겠죠,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이게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얘기 딱 보시면 느낌이 오죠, 여러분. 무슨 느낌이요? 간주 공급이요. 우리 간주 공급의 전제가 뭐였어요? 재화의 간주 공급. 내가 매입했을 때 세액공제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근데 그 부분이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 또는 매출세액을 징수할 수 없는 쪽에 들어가 버리면 우리는 부가가치세를 내가 토해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냉장고라고 하는 현물을 제공하게 되면 이 부분은 사업상 증여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간주 공급이 됩니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져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돼요, 여러분. 자, 문제 반드시 구분합니다.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은 공제하지 않는다. 그런데 현물로 제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상 증여, 간주 공급이 돼서 반드시 무엇 해야 된다? 과세가 돼요. 이해되셨을까요?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하자보증금. 여러분, 하자보증금은 대부분 건설 쪽이 제일 많죠. 자, 그럼 제가 건물을 올리고요. 건물을 올리고 이 부분에 약정 금액이 10억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건물 10억짜리 수주하고 건물 다 끝난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무엇을 한다? 하자, 보수, 유지 약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창문은 1년, 벽지도 1년. 그런데 뭐 벽 있죠, 벽. 그 벽이 금이 가거나 뭐 이런 부분은 5년 이렇게 기간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이 하자 유지 보수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건물을 지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 기간 내에서는.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면 그때 발생되는 게 하자 보증금이라는 게 발생이 되는데 그 보증금에 대해서는 이 10억에서 이 보증금을 빼는 게 맞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별도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너 매출은 그냥 10억인 거야. 그리고 그게 공급가액이 돼서 부가세 10%를 그냥 내면 돼. 그리고 하자 보증금은 너네가 약정해서 정리하는 거니까 그때그때 정리하면 되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뺄 수 없어요. 그래서 대손금, 판매 장려금, 하자 보증금 세 가지는 빼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문제 잠깐 볼게요, 여러분. 요것도 이제 회계 쪽에 있었던 문제를 제가 가지고 온 건데요.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하네요. 회계는 과세 표준 또는 매출세액 또는 공제가 가능한 매입세액 이런 계산 문제 내는 거 좋아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세무가 안 내는 건 아닌데요. 세무는 이거 말고도 낼 게 많아요. 그래서 세무는 또 다른 쪽으로 많이 내고요. 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하시라고 했으니까 정리해 볼게요. 자, 매출액. 자, 여러분 매출액은 공급가액 맞죠, 여러분? 그러면 얘는 과세표준에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는 건 제가 플러스 표시할게요. 대손금액. 그럼 매출했던 금액에 대손이 있다는 거죠? 얘는 공제를 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빼지도 더하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자, 매출, 애누리. 매출과 관련돼서 애누리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무엇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 포함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었죠? 네,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 무엇 해야 된다? 마이너스 해주셔야 되겠죠. 자, 매입 애누리는 관계없죠, 여러분? 매입은 매출자 입장이 아니라 공급받는 자 입장이에요. 우리 과세표준은 누구의 입장이다? 매출자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관계가 없는 정보예요. 이해됐을까요? 그러면 700만 원에서 500만 원 빼시면 우리 과세표준 얼마가 될 것이다? 6,500만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의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대가를 외국 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에 과세표준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 이건 어떤 회사에서 나올까요? 네, 이 부분은 무역업에서 나오겠죠, 여러분. 그리고 무역의 어떤 관점? 그냥 쉽게 수출. 자, 그럼 수출이니까 우리는 어느 쪽이겠어요, 여러분? 영세율 적용거래. 자, 그러면 수출에 해당되는 영세율 적용거래는 우리가 뭐로 많이 받더라? 우리는 외화로 많이 받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 회계 처리는 외화로 해요? 원화로 해요? 원화로 하죠, 여러분?
자, 세금 신고도 뭐로 한다? 원화로 해요. 그러니까 그 원화의 금액을 얼마로 갈 거냐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외화를 원화로 바꿔준 환산액이 얼마냐 이 얘기입니다. 그 환산액 과세 표준 얘기하는 부분. 자,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이에요. 그럼 공급 시기 도래 전이면 저는 물건을 인도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면 도래 전이니까 일단 이 앞에는 우리 선자가 붙겠죠. 아, 미리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미리 무엇으로 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미리 돈을 받았는데 그 받은 돈을 무엇하였다? 원화로 환가였다. 여러분 이런 회사들은요. 원화 통장도 있지만 외화 통장도 있어요. 우리 전산세무 시험이 지금 현재 뭐가 문제냐면 원화 통장이든 외화 통장이든 모두 다 보통예금의 개정 과목 처리로만 내요. 근데 여러분 일하러 가시면 이런 무역업에 입사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화 통장은 보통예금 개정 과목을 쓰고요. 외화 통장은 외화예금 개정 과목 따로 만들어서 써요. 둘 다 똑같이 요구불 예금은 맞아요. 그럼 요구불 예금 뭔지는 아시죠? 요구하면 바로바로 뺄 수 있는 거. 그쵸? 그래서 당좌예금, 보통예금이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죠. 거기에 외화예금도 똑같은 성격이에요. 그런데 보통예금 개정 과목을 써버리면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실무자들은 보통예금은 대체적으로 원화예금만 그렇게 쓰고 싶어 하고요. 외화예금은 외화예금 별도 계정을 쓰고 싶어 해요. 그리고 저 이번 주 이제 ERP 시작하자겠어요. ERP에 가면 외화예금 개정 과목 걔네는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쓰는데, 자 그러면 외화로 받아서 원화로 무엇 해버린 거예요? 환가했다는 거예요. 원화 통장에 넣어버렸다. 나 원화로 환가해서 현금으로 갖고 있다. 이 부분. 그러면 우리는 뭐로 가라? 환가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너 선수금으로 회계 처리한 거 있지? 제가 분명 미리 선이었어요. 그러니까 공급 시기 도래 전에 미리 받은 돈이잖아요. 그럼 저는 선수금이 되죠? 그 선수금의 금액이 뭐가 된다? 과세 표준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럼 미리 받았을 때 나는 외화를 받았을 것이고 그 외화에 우리 환가했으니까 여러분 환가한 환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환가한 환율이 있겠죠? 그 환율로 정리된 금액이 선수금으로 회계 처리했을 거거든요. 그게 그대로 들어온다는 표현이 돼요. 자, 그런 의미가 되고요. 자, 그 다음 공급 시기 이후입니다. 이후 그러면 우리는 일단 물건은 나간 겁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공급 시기 이후 외화 통화 기타 외국한 상태로 무엇하고 있다? 보유하고 있다. 나 외화로 가지고 있어. 이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나 미리 받아서 외화로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선이 있지만 나 미리 받은 돈이 있었는데 그 돈 환전 안 하고 환가 안 하고 그냥 어디에 외화 통장에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 이 얘기예요. 언제까지요? 공급 시기 이후까지도. 이해되시나요? 공급 시기 이라는 건 내가 선적일이 나왔다. 그럼 선적일 시점에 나 외화 통장에 있는데 미리 받은 돈 그 얘기인 거예요. 자, 그 경우 그리고 공급 시기 이후에 무엇한 거 지급받았다. 그러면 공급 시기 이후에 지급받았으면 저는 공급 시점에 무엇은 상태로 받았다. 외상 매출했던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미리 받아서 외화 통장에 갖고 있거나 외상 매출에 대한 내용이었다라면 우린 무엇 하셔라? 공급 시기에 뭐가 나올 것이다. 환율을 찾아라. 그래서 공급 시기에 외국항 거래법에 의한 기준 환율 또는 재정 환율로 계산한 금액이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환가 환율을 곱했다라면 우리는 기준 환율이나 재정 환율을 곱해서 금액을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기준 환율이란 표현은 무슨 얘기냐면 미화 1달러당 원화로 보여지는 금액 그걸 기준이고요. 재정은 미화를 제외한 우리는 중국 돈을 위안화라고 표현하죠. 위안화, 홍콩 달러, 유로 뭐 이런 돈들 있죠. 엔화. 자,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 무슨 부분? 우리 원화에 대한 부분을 표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걸 재정 환율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환율은 종류가 많아요, 여러분. 그럼 기준이나 재정은 환율이 위에 있는 것도 있고 아래에 있는 것도 있겠죠. 그 위에 아래에 있는 부분에 중간에 있는 게 기준 환율이에요. 네, 기준 환율. 그래서 요걸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매매 기준율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 환율은 시험에서는 주겠죠? 네, 줄 거예요. 그런데 업무를 하실 땐 내가 찾아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일하는 사이트가 외국환 중개 주식회사란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 외국환 중개 주식회사 사이트에 가면 우리 이 기준 환율이 조회가 됩니다. 이 사이트는 여러분 국가 산하기관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전날에 환율의 전체 평균값, 이 기준 환율 평균값이거든요. 그 중간값을 이들이 공시를 하고 그 공시된 게 은행들 영업 개시 30분 전에 다 전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고시 환율은 모두 다 같아요. 네, 첫 고시 환율은.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요거 기준으로 우리 예제 나와 있는 것 좀 볼게요. 자, 예제 부분의 내용 보시면 자, 금일 야마다 교역에 제품을 수출하였다. 자, 선적했다고 했네, 여러분. 배에 실어서 보냈나 봐요. 자, 그래서 선적을 했고, 자, 수출 대금은 이미 4월 6일에 일본 엔화로 송금받았으며, 여러분, 이미 받았다고 했으니까 나는 미리 받은 뭐가 있다? 선수금이 있어요. 그쵸? 돈 들었으니까 회계 처리했을 거잖아요. 그럼 차변에 돈 들었고 대변에 선수금 부채 계상했겠죠. 자, 받았으며 다음 자를 통하여 선수금 수령 시 즉시 무엇한 경우, 환가한 경우, 그리고 환가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서 누구를 계산해라.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계산해라. 이런 우리 환가했을 때와 환가하지 않았을 때 분명히 적용되는 환율이 달랐죠. 이거 이해 못하고 가시면 우리 실기할 때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영세율 쪽에 수출 신고와 관련돼서 작성하는 수출 실적 명세서라든지 또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회계는 이런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문제를 조금 덜 내요. 그냥 환율 하나로만 주니까. 그런데 세무에 오면 이 부분들이 섞여서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숙지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식 작성하는 거에도 필요하고 부가세,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도 필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환율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그거 계산해 보셔라. 라는 얘기예요. 자, 수출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고 회계 처리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따른대요. 아, 여기까지 나오면 우리는 머리가 터집니다. 자, 왜냐하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부가세하고 기준이 다릅니다.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따르라는 표현이 붙으면 무조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아,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수익 인식 기준을 말하는 거구나.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 매출 금액이 얼마입니까? 라는 걸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매출을 금액이라고 제가 얘기했으니까 회계 처리하는 매출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는 표현하고 같습니다. 과세 표준이 꼭 매출 금액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이게 규정이 달라요, 여러분. 부가세는 규정을 크게 두 개로 나눴죠. 그런데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규정이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다른 부분이어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수출 신고 일자는 4월 22일입니다. 우리는 왜 밖으로 무엇하겠다? 수출을 하겠다라고 하면 반드시 누구에게? 세관에게 신고를 하고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그 세관에게 신고를 해서 우리 나오는 날짜가 수출 신고일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수출 신고 필증이라는 서류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출의 가격, 엔화 금액이 나와져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엔화는 얼마인가 여러분? 우리 100만 원이에요.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원이군요. 네, 1000만 원이고요. 자, 그리고 선적일자는 4월 24일입니다. 자, 여러분, 이들 수출을 했고 선적했어요. 자, 공급식이 언제로 가야 되죠? 그것도 기억해야 되죠. 공급식이. 공급식 배웠어요. 공급식은 언제로 가신다? 선적일로 가죠. 그죠? 배에다 실으면 선적일, 비행기에 실으면 기적일 이렇게 표현 써요. 그래서 이때가 공급 시기가 됩니다. 그러면 누구는 쓸모없어요. 아, 수출 신고일자는 우리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해요. 그러니까 세관의 신고한 날짜는 우리 세금 신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적일. 그리고 여러분 이 선적일은 시험에서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어디에? 선하라고 해도 되고요. 선화라고 해도 돼요. 선하 증권상 선적일 이렇게 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선화증권상에 선적일 기재가 되어 있어요. 배에 온보드된 날짜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선화증권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빌 오브 레이딩의 약자 BL이라는 표현을 쓰는 출제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 부분. 자, 그럼 지금 보시면
자, 재정환율이라고 준 건 여러분 미화는 기준환율 부르지만 미화를 제외한 건 재정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중간값. 자, 재정환율 4월 6일은 지금 100엔당 1,100원. 그리고 4월 22일은 100엔당 1,120원. 4월 24일은 100엔당 1,150원. 자, 조심하실 건 우리가 미화 같은 경우는 1달러당 이렇게 되지만 우리 엔화라든지 또는 뭐 인도네시아 돈, 루피아 같은 경우는 우리 100으로 움직여요. 단위가 다르죠. 그럼 다 1로 환산해서 계산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1엔당 얼마의 관점으로 계산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져 있는 부분 가지고 계산을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저희는 계산을 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저 화면 전환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 가지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니까, 자, 우리가 수출 신고 부분하고 관련돼서 공급 시기 얘기를 했죠. 이 날짜에 대한 게 우리한테 되게 중요해요. 공급 시기. 자, 그러면 공급 시기가 있고요. 근데 이 공급 시기 이전에 우리는 돈을 받은 게 있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돈은 4월 6일 날 받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4월 6일 날 우리는 무슨 부분? 환율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환가한 환율. 또는 외화통장에 들어간 환율, 우린 그냥 동일하게 취급할게요. 사실 환가 환율하고요, 외화통장에 기재 들어갈 때 장부에 보여진 환율이 같진 않아요. 업무상에서는. 근데 시험은 대부분 동일시 취급하니까 우리도 동일시 취급할게요. 자, 그래서 요 환율, 그리고 선적일의 요 환율, 요거는 공급 시기의 환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 됐을까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 엔화 금액에 얼마 곱하시면 1,100원 곱하면 계약금에 대한 회계처리 금액 우리 1억 1,000의 금액하고 일치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온 부분이에요. 자, 과세 표준에 해당되는 공급가액은 우리 선수금을 무엇하였다? 원화로 환가했다. 그럼 이런 거 환가하면 우리 뭐로 가셔라? 환가한 금액으로 가라. 그럼 제가 환가한 금액은 지금 받은 엔화 금액에 환가한 날에 환율을 곱해진 게 들어가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과세표준 얼마로 신고한다? 우리 1억 1,000으로 신고합니다. 그런데 저는 미리 받기는 했어요. 그런데 뭐로 갖고 있었다? 원화로 환가한 게 아니라 외화로 가지고 있는 상태다. 언제? 나 4월 24일 날 물건 나가는데 그 시점에도 나 외화 통장에 돈 갖고 있었어? 이 얘기예요. 그러면 공급 시기인 무슨 날짜? 선적일. 그럼 며칠이 여러분? 4월 24일. 그래서 선적일에 재정 또는 기준환율로 계산한 금액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엔화 금액에 얼마를 곱해라? 100엔당 1,150원을 곱해서 금액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똑같은 외화 금액에 무엇인데도 불구하고 수출인데도 불구하고요.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 과세 표준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환가했을 때는 1억 1,000이지만 우리 외화로 보유하고 있었을 때는 1억 1,500이 되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서 계속 유의사항 문제를 출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까 회계 처리는 뭐로 해달라? 회계 기준을 준수해달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회계 기준 여러분, 지금 부가가치세처럼 이렇게 환율이 여러 개가 아니라 무엇으로 간다? 우리는 선적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된 금액을 우리 매출 금액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등장이 되어집니다. 교재 표시는 사실 되어 있고요. 전 페이지 또 넘겨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그럼 과세 표준 금액들은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매출액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일반 기업회계 기준의 수익 인식은 공급 시기에 기준 또는 재정 환율로 계산한 거로 가는 게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미리 돈을 받았든 미리 돈을 안 받았든 외상으로 팔았든 외화로 갖고 있든 원화로 갖고 있든 우리는 뭐로 간다? 공급 시기의 기준 또는 재정 환율로 간다. 그러면 우리 엔화 금액에 공급 시기 4월 24일에 환율인 100엔당 1,150원을 곱해서 나온 1억 1,500만 원이 뭐가 된다? 매출액이 되겠죠. 그럼 이거 회계 처리하게 되면 우리는 제품 매출, 여러분 제가 분명히 여기 매출액으로 인식하는 요게 계정項目으로 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제품 매출은 1억 1,500이 되겠죠. 그리고 미리 받았던 선수금 1억 1,000 정리되고요. 여러분 환율의 차이, 실제 거래 과정 중에 나오는 환율의 차이는 외환차 손익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12월 31일 결산일에 환율의 차이를 정리하겠다, 평가하겠다라고 해서 나왔을 때는 외화 환산 손익이죠. 계정 과목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외환 차손 500이 있다라고 얘기하겠죠. 됐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만약에 여러분 이 매출액으로 계상했던 요 금액이 지금 1억 1,500이잖아요. 근데 회계처리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지지만 만약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조심하시는 건 뭐냐면 회계처리는 지금 매출의 금액은 고정값이기 때문에 회계처리는 큰 의미는 없어요. 달라진 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위에 입력하는 우리 메인 매출 정보 입력할 때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입력하잖아요. 그 입력할 때 우리 환가에 따라고 했을 때 공급가액짜리 얼마를 넣어야 된다? 1억 1,000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외화로 보유했다라고 하면 그 자리 얼마 넣어야 된다? 1억 1,500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가액의 금액이 제품 매출의 금액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를 수 있다는 걸 꼭 감지해 주세요. 그래서 요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면 정말 많이 틀려요. 두 개를 같이 내지는 않아요, 여러분. 환가한 경우로 내거나 우리 외화로 갖고 있는 경우로 내거나 또는 일부분 돈만 받았다. 그리고 일부는 외상이다. 뭐 이렇게 섞어내거나 이런 식으로 문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수입재와의 과세표준입니다. 요건 저희 세금계산서 얘기할 때 여러분 그 수입세금계산서 본문에 써 있는 거 제가 읽어드렸었는데 그 내용이 이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해외에서 수입을 하게 되면 우리 반드시 과세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10%를 징수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그 징수하기 위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자, 관세에 과세 가격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관세의 과세 가격.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 이거 어떻게 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내용들 다 어디서 확인하시냐고 하는데 우리 수입을 하면 우리 수출하면 제가 무슨 서류 나온다겠죠? 여러분? 나온 서류 있었죠? 수출 신고 필증. 자, 근데 수입을 하면 우리 무슨 서류를 또 받는다? 수입 신고 필증이라는 서류를 받아요, 여러분. 그럼 수입 신고 필증에 가면 이거 쫙 써 있어요. 확인은 하셔야 돼요. 업무 담당자가 되시면. 이해되셨을까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수출 신고 필증은 낸 적이 있어도 수입 신고 필증은 내고 있진 않아요. 수입 세금 계산서만 내고 있죠. 그래서 그 수입 신고 필증에 요 내용이 써 있습니다. 그러면 관세 과세 가격이라고 하는 건 내가 무엇을 관세를 징수하기 위한 기준이에요. 그 금액에 더하기를 해라. 그래서 관세 징수 기준 금액은 우리가 CIF라는 금액으로 환산을 해서 다 원화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금액에 관세를 더하고 관세는 실질적으로 물품에 따라 다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가가치세처럼 무조건 10% 이렇게 가지는 않고요. 통상적으로 한 8%대다라고 하는데 물건에 따라 달라요. 대부분 먹는 쪽이 조금 더 세고요. 자, 그리고 관세가 있고 그리고 제가 해외에서 모피를 수입했대요. 모피는 100% 개별 소비세가 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또는 자동차를 수입했다. 당연히 내야 되겠죠. 제가 와인을 수입했다. 그럼 주세를 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부분 담배를 수입하거나 술을 수입하면 우리 이런 광고 나오죠, 여러분. 담배를 많이 피우면 죽을 수 있다. 술을 많이 먹으면 죽을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죠, 여러분. 그게 교육세로 징수했던 세금을 가지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네, 목적세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교육세가 또 징수가 됩니다. 그런 물건들은. 그리고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서 농어촌 특별세라고 하는 것도 현재 징수합니다. 이건 아마 한동안 한 7, 8년 아직도 남은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해마다 연장하는데 10년 연장 걸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농어촌 특별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나 이런 부분들은 수입을 하게 되면 우리 실질적 환경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물품에 대해서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라는 걸 또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포함된 금액에 우리 부가세 무엇하겠다? 10% 징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뭘 수입하냐에 따라서 이 과세 표준 금액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이게 재화의 수입과 관련된 과세 표준입니다. 시험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내고 싶으면 제가 지금 쭉 읽었던 거 있죠. 네, 이거를 사지선다로 놓고요.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게 아닌 걸 찾아라. 이렇게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입에다 그냥 읽는 것처럼 하세요. 읽는 것처럼 가져가려고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 자, 그러면 요번 시간 강좌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그리고 저희 다음 시간 강좌에서는 과세표준의 계산 특례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대손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고 저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